또 습도 54%입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서원입니다. 그린란드는 국제법상 유럽으로 분류되는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 통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그가 왜 그린란드를 원하는 것인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부동산 재벌 출신이니까 다른 나라의 땅도 욕심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가 노리는 것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봅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이탈리아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취임할 때만 해도 여자 무솔리니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유럽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면서 재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내에서 멜로니 총리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2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에서 신년맞이 인파에 차량이 돌진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이른 오전 3시 15분쯤 뉴올리언스의 번화가인 프렌치 쿼터 버번 스트리트로 픽업 트럭 한 대가 돌진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최소 15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뒤 사망했는데요. 42살의 퇴역 군인인 샴수두딘 자바르로 텍사스 출신의 미국 시민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범인의 차량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IS 깃발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국제항공 비행기가 지난 23일 기내 연기 유입으로 오스트리아 비상 착륙한 사건에 대해서 현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주 검찰청은 해당 여객기가 지난 23일 승객 74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에서 스위스 찌리로 향하던 도중에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내로 유입된 연기를 마신 승무원 중 한 명이 지난 30일 사망했습니다. 사망자가 넣은 만큼 비행기 유지 관리의 과실이 발견된다면 형사 소추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에어버스 A220 기종으로 엔진 결함 사례가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유럽에 공급되던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새 첫날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스프롬과 체결한 우크라이나 우렌고이 가스관의 5년 사용 계약을 2024년 10월 31일 종료하고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밀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가스 판매를 저지하고 나선 겁니다. 우크라이나 이번 조치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과 몰도바에 대한 가스 공급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친러시아 성향의 회원국인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코트 디부아르에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 군대가 철수한다고 알라산 와타라 코트 디부아르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일 밝혔습니다. 와타라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프랑스 군대를 체계적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일부터 철군을 시작하고 포트부에 있는 프랑스 해군 보병대대 주둔지를 자국군이 넘겨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 식민 통치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소탕을 명분으로 군대를 주둔시켜 왔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대신 러시아 영향이 커지면서 서방과 관계 재정립을 내세운 정권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속속 철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군은 코트디부아르에 철수하면서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가봉과 지부티에만 남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현지 시각으로 1일부터 실외 흡연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소 40유로에서 최대 24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 전자담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밀라노 시의회가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2020년 11월 제정한 대기질법에 따른 건데요. 이에 따라서 2021년부터 버스 정류장, 공원, 스포츠시설, 경기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공장소의 흡연이 금지됐고 1일부터는 10m 거리 규정을 지킬 수 없는 모든 실내 장소로 확대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실내 흡연은 2003년부터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테러 총격 사고로 얼룩진 새해. 예, 네. 새해 첫날부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사고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트럭이 돌진해서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프랑스에서는 방화로 차량 1000여 대가 불에 탔고 네. 독일과 하와이에서는 폭죽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이를 오전 3시 15분쯤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번화가에 트럭 한 대가 인파 속으로 갑자기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15명 사망했다고 CNN이 보도했고 30명 정도 다쳤습니다. 범인은 텍사스 출신의 42살의 미국 퇴역 군인인데요. 네.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범인의 차량에서 폭발물과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S의 깃발까지 발견이 됐는데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이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테러 조직 연계 등 공범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아침 8시 40분쯤에 라스베가스에서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서 갑자기 불이 나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는데요. 화재가 난 장소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입구 발레 주차 구역이었는데 정확한 화재 경위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1일 0시 무렵에 하와이 호놀룰루 한 주택가에서 폭죽을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면서 네.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는데요. 사고 원인 역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신년맞이 행사 중 전국에서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무려 차량 1000여대가 불에 탔고 당국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420명을 체포하고 이 중에서 310명은 구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서는 새해맞이 불꽃 행사 중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5명 사망했습니다. 새해 첫날 일정 기간 동안에 독일에서는 불꽃놀이 허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덴마크에서도 새해 폭죽 사고로 2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몬테네그로 수도 포토그리차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체티네 한 마을에서 술집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어린이 포함해서 최소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새해도 총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현지 시각 1일 날 가자지구 중부, 북부에 있는 알브레지 난민촌과 자발리아에 집중된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만 최소 12명의 팔레스타인이 숨졌습니다. 네. 사건 사고로 얼룩진 새해 첫날 네. 모습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네, 세계가 특히 올 한 해 동안. 네, 작년에도 워낙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또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시련과 역경 속에 피어난 자신감인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월 31일 날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집무실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매해 공개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첫 번째 취임했었던 2017년 신년사 때부터 집무실 공개를 하지 않았고 이제 매번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보통 책상에 앉은 시주석 그 주변에 뭐 가족 사진도 있고 아니면 시찰하는 모습 이렇게 좀 다정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는 책상 옆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 단지 그 뒤쪽에 오송홍기와 만리장성이 그려진 커다란 대형 벽화 이거 하나만 있었는데요. 시주석은 이번 신년사에서 자신감을 내세웠습니다. 네.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의 도전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러나
노력을 통해서 모두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비바람 속에서 성장했고 시련을 거치면서 장대해졌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신에너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걸 통해서 작년에 연간 1,000만 대를 처음으로 돌파했고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통신 영역에서 새로운 성과를 중국이 거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그리고 첨단 기술 전쟁, 미국과 전쟁에서 자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푸틴 대통령도 12월 31일 자정에 러시아 국영방송 통해서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는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었던 한 해를 보냈다면서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미국이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손을 뗄 것이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은 영토를 자국 영토에 공식 편입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4반세기 동안 이뤘던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은 영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전쟁을 하고 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원하는 바를 끝까지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에 거듭되는 도발 이런 것들 통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엄중하고 복잡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방이라는 이 두 개의 바퀴를 삼아서 일본의 국익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차 대전 종전 80주년인 2025년 올해를 맞이해서 전후 때처럼 영국을 재건하는데 강력히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든 일을 해내는 위대한 국가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고 재건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를 리셋하겠다,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14년 만에 노동당이 정권을 다시 잡은 것이고 그래서 영국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물론 그런 구호로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만 출범 초기부터 증세에 비롯해서 각종 정책 논란 거기에다가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서 출발부터 좋지가 않습니다. 않죠. 네. 근데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네. 내 집 좀 편안하게 좀 마련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좀 안정을 시켜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스타머 총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좀 더 많은 현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네. 집중하겠다 이런. 네, 이렇게 되면 또 이민에 대해서 좀 강경한 대책이 그렇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짧아도 너무 짧은 허니문인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네. 브로맨스를 자랑하면서 굉장히 그렇죠. 친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네. 두 사람 사이의 균열도 약간씩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과 머스크 사이에서도 또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민 정책을 가지고 약간 삐걱거리고 있고요. 또 유럽 선거 개입 등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너무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서도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보 위험론까지 꺼내면서 머스크가 너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화를 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네. 두 사람의 허니문이 벌써 식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 소식은 전문직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이민 비자 확대를 놓고 친트럼프 구주류인 강경파 마가와 신주류인 빅테크 인사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의 오랜 책사를 알려진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전문직 이민 비자 확대를 요구하는 머스크와 IT 업계 관계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최근에 개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 진정한 예. 충성파가 아니다라고 비하를 하는 겁니다. 백악관의 인공지능 수석 정책 고문으로 임명된 인도계 IT 전문가인데요. 스리람 크리슈난이 기술직 이민자에 대해서 영주권 상한선을 없애자라고 주장을 하자 전통적인 마가 세력들은 반대 입장 밝히면서 IT 업계 인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요. 네. 매년 8만 5천 개로 발급 건수가 제한된 전문 직종 H-1B 비자 확대를 놓고 이렇게 양측 간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민자는 들어오는 걸 반대하지만 그러나 H-1B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전문직 이민자는 확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되는 건데요. 네. 이 머스크는 이민 정책 강경파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면서 한심한
바보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공화당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발언했고요. 네. 그러자 배너는 H-1B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들도 외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외국 노동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에게는 손해다.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상치 않네요. 네. 근데 사실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이고요. 네, 본인도 H-1B 비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유럽 선거 개입한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 위한 대안을 공개 지지했었고 최근까지 언론에 기고하면서 독일 연방 정부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머스크는 중국에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친중파이기 때문에 결국은 친중파인 머스크 때문에 미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네. 러셀 우너리 예비역 육군 중장이 뉴욕타임스의 기관 글을 통해서 머스크가 백악관 정책 영향을 미칠 자격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전기차 테슬라가 전체 생산량 과반을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 또 국방부와 계약한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국가기밀 중국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머스크를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허니문이 끝났다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관여하는 머스크의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화가 났다 이렇게 네. 전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식어가고 있고 머스크가 처음에는 매력이 있을지 몰랐지만 지금은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점점 추악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아직 행정부 출발도 안 했는데 네. 희박거리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강한 두 사람이 부딪혔으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한 사람은 결국 나가 떨어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머스크를 끼고 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정책에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머스크에게 약간 떠넘기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투자자의 손에 인간 실존은 맡길 수 없다. 네, 사실 챗 GPT, 인공지능, 네. AI 뭐 우리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보편적으로 됐는데요. 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일면서 이 일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오픈AI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 오픈AI 대부라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가 반대 의사를 동참하면서 머스크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지금은 반 오픈AI 연대가 확대가 되면서 세를 불리고 있고 논란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힌턴 교수는 201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교수인데요. 오픈AI가 명백히 안전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단체로 출발을 한 것인데 지금은 이게 영리 단체로 바뀌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 전체의 생태계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힌턴 교수는 AI 머신러닝 기초를 확립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작년에 수상한 대표적인 AI 석학인데요. 사실 힌턴 교수가 그동안에도 오픈AI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 달에 노벨 수상 당시 일리아 수츠케버 오픈AI 공동 창업자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학생 중에 한 명이 샘 올트만 오픈AI CEO를 해고했다는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수츠케버는 2023년 11월 달에 회사 철립 초기 철학과 다르게 상업적으로 회사가 변했다면서 올트만 CEO 축출에 앞장섰던 인물이고요. 네. 올트만 CEO가 복귀하고 나서는 오픈에 떠나서 자신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올트만 CEO에 대해서도 안전보다는 이익을 더 많이 신경 쓴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됐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오픈AI 대부까지 합류하면서 오픈AI 반대 전선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힌턴 교수는 성명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AI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단체인 인코드가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인코드는 최근에 세상의 범용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그 기술을 어떤 소수의 투자자가 수익 창출 위해서 써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안전과 공익이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데 이걸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는 머스크 CEO의 가처분 신청을 지지하는 의견까지 나왔고 결국 오픈AI 반대 연합전선이 구축이 된 거고 여기에 힌턴 교수까지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오픈AI 지난달에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물론 공익법인은 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형태긴 합니다만 이 공적인 목적을 강제할 만한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네. 영리법인과 큰 차이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오픈AI가 2015년에 인류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AI를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이 됐는데 최근에 660억 달러 돈으로 97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오픈AI가 정말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다음 키워드 버킨 아니고 워킨입니다. 네. 예, 이거 가방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H사의 버킨백 네. 굉장히 고가인데요. 이거 원래 사실은 너무 비싸서. 영국의 유명 가수 겸 배우인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 회사의 대표적인 고가 가방인데요. 장인 한 명이 수작업으로 이 가방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40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가격이 9,000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환율 고려하면 거의 1,400만 원 네. 정도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중고 시장에서도 프리미엄부터 더 비싸게 팔리는데 네. 그런데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 월마트 측에서 네. 이 가방의 디자인과 거의 비슷한 제품을 100분의 1 가격으로 출시됐고요.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진을 봤거든요. 네. 근데 그냥 쓱 보면 비슷하죠? 예,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미국 CNN 방송이 이 마트 버전의 버킨백이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다.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그 대형 유통마트 월마트거든요. 그래서 W 이제 합쳐가지고 워킨백 이렇게 네, 부른다고 네,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아무나 살 수가 없고 또 대기줄까지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돈으로 지금 이 마트에서는 온라인이긴 합니다만 최저 78달러 한 12만 원 정도면은 이 가방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CNN 방송은 럭셔리 브랜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높은 가격 때문에 구매할 수가 없는데 저렴한 데다가 고품질의 복제품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CNN 방송 이런 현상을 듀프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복제품인 겁니다. 그렇죠. 네, 가짜는 아니고 복제품이 되는 네, 건데 네. 비싼 브랜드 제품에 값싼 복제품으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고급 브랜드에 뒤처지 않는 제품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H사뿐만 아니라 L사의 레깅스 등 이런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비싼 제품을 받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런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 브랜드들은 네. 장인의 정신을 훼손하는 거다라는 주장도 그럴 있고 수 있죠. 네. 어차피 비싸서 안 팔리니까 비싼 제품 파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원 리퍼블릭의 굿 라이프 들려드립니다. Woke up in London yesterday, found myself in the city near Piccadilly. Don't really know how I got here. I got some pictures on my phone, new names and numbers that I don't know. Address to places like Abbey Road. Day turns to night, night turns to whatever we want. We're young enough to say, oh, this has gotta be the good life. This has gotta be the good life. This could really be the good life, good life. I say, oh, this feeling that you can't fight. The city is on fire tonight. This could really be the good life, a good, good life. To my friends in New York, I say hello. My friends in LA, they don't know where I've been for the past few years or so. Paris to China to Colorado. Sometimes there's airplanes I can't jump out. Sometimes there's bullshit that don't work now. We got our stories, but please tell me what there's to complain about. When you're happy like a fool, you let it take you over.
take it in. This has gotta be the good life. This has gotta be the good life. This could really be the good life, good life. I'm saying, oh, this feeling that you can't fight. The city i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위법성 문제 제기가 없도록 법적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경찰 기동대 지원에 따른 대통령 체포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은 내란 옹호 세력의 총궐기를 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된다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두고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진영 간 충돌까지 우려하는 상황은 자제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가 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무안공항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이은정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는 20일에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을 갖게 되는데 유럽 정상 중에서는 이 멜로니 총리가 좀 트럼프 대통령과 잘 소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멜로니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정치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양국 간 협력이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지도자 모두 자국 우선주의와 보수적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공통점이 외교적인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지난 파리에서 열린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고 트럼프 당선인이 멜로니 총리에 대해 호감을 표하며 두 사람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멜로니 총리 역시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죠. 그렇군요. 멜로니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탈리아 내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이탈리아 내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존재합니다. 멜로니 총리가 트럼프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 이후와의 관계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유럽의 경제 및 외교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멜로니 총리가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유럽 내부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이러한 점에서 멜로니가 유럽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 보수 세력의 리더로 부상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년 전에 이 멜로니 총리가 취임할 당시에는 극우 총리로 뭐 우려를 한 몸에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좀 달라졌나요? 네,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 형제당을 이끌며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는 극우적 성향과 과거 네오파시즘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큰 우려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멜로니 본인은 꾸준히 이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선거 과정에서는 과거 발언을 해명하며 파시즘과의 단절을 분명히 했고 네. 총리가 된 이후에는 EU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유럽 내에서 이탈리아와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런 행보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경한 반이민 정책에서는 여전히 급진적 우파 색채가 강하고 이를 둘러싼 인권 문제는 국내외에서도 꾸준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또 정책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중도 우파적인 행보를 강조하면서도 강성 우파 지지층을 의식한 정책을 병행하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로니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지도자로 자리 잡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프랑스 아랭 국민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유럽 내 강경우파 세력의 연대를 주도하면서 유럽 정치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리더십은 주목할 만하거든요. 네. 결국 멜로니의 행보는 아직까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판받는 지점이 여전히 많긴 하지만 동시에 이탈리아와 유럽 내에서 강경우파 목소리를 대변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그녀의 정치적 행보는 앞으로도 중요한 논의의 중심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탈리아 시민들의 멜로니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를 들어 입소스의 조사에서는 총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46%에서 43%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네. 이러한 하락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불만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8일에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형제들은 움브리아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에서 패배하며 지역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습니다. 네. 이는 일부 지역에서 여론 변화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이탈리아에서 좀 해결해야 할 과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025년 이탈리아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공공부채가 GDP의 약 1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북부와 남부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도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은정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세계 최대 규모의 섬이죠. 그린란드를 사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9년에도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덴마크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은 얼핏 생각하기엔 터무니없어 보이긴 하는데 따지고 보면 치밀한 계산이 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노리는 건지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삼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제도 좀 안정되고 세계 모두가 그렇죠. 좀 평안하고 네. 그랬으면 하는 2025년의 바람이 있는데 맞습니다.
일단 또 시작부터 네.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를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맞습니다. 지난달 22일이었는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페이팔 공동 창립자인 켄 아우리라고 하는 인물을 네. 차기 주 덴마크 미국 대사로 발표를 하면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기는데요. 미국의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서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서 통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뜬금없는 영토 야역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비난이 따라붙기도 했는데 21세기에 이게 무슨 맞습니다. 말이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린란드는 사실 대륙을 빼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그렇죠. 면적만 216만 킬로제곱미터니까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한 10배 정도 되는 땅인데 다만 대부분 빙하로 덮여 있어서 사는 사람은 5만 6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척박한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누이트라고 하는 원주민이 거주를 했었는데 이게 네. 알래스카에 사는 분들과 비슷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북아메리카 대륙에 붙어있는 섬이긴 하지만 네. 10세기경 유럽의 바이킹이 이주를 해서 정착지를 세웠고 이 때문에 노르웨이 왕국이 지배를 하다가 네. 노르웨이랑 덴마크가 분할이 된 1800년대부터 덴마크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79년에 덴마크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았고 네. 2008년에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자치정부를 세웠는데 예. 이 척박한 땅을 트럼프가 사겠다고 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첫 번째 임기였던 2019년에도 그린란드를 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었는데 네. 그때 덴마크로부터 터무니없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었고요. 황당하겠죠. 덴마크 그렇죠. 입장에서도 갑자기. 예. 이번에도 분위기는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예. 근데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곳은 무테 에게데라고 하는 그린란드 총리예요. 우리는 매물이 아니고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국방비를 2조 원 늘리겠다. 이런 식의 발표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집행부 때도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새 집행부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그거를 알아보고 싶은 그렇죠. 건데요. 사실 미국이 그린란드에 욕심을 낸 건 꽤 긴 역사가 있어요. 이미 네. 1860년대 이때 당시가 미국이 팽창주의를 통해서 굉장히 영토를 많이 늘릴 때거든요. 그때 앤드류 존슨 대통령 시절의 국무장관이 윌리엄 슈워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네. 유명한 인물인데 이 윌리엄 슈워드라는 인물이 그린란드에 주목한 첫 번째 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당시에 그린란드의 천연 자원이 전략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 네. 슈워드는 사실 우리한테 유명한 거는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사온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1946년에 미국 정부는 덴마크에 1억 달러 상당의 금괴를 주고 그린란드를 사겠다라고 비밀리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기밀문서로 묶여 있었는데 1991년에 덴마크의 한 언론이 해제된 기밀문서를 발견해서 알려지게 된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왜 사려고 했을까요? 네, 1946년에 사려고 했던 이유는 군사적인 목적이 굉장히 컸어요. 그린란드가 덴마크 영토이긴 했지만 네. 아주 잠깐 미국이 군사적으로 점령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였는데 네. 그때 당시 덴마크가 나치 독일에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린란드의 주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린란드가 우주공산이 돼서 그린란드의 섬 서쪽 끝단에 있는 곳에 툴레라는 이름의 공군기지를 세워놨어요. 네. 혹여 독일의 폭격기가 미국 본토로 날아오지 않을까 감시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유럽에서 이게 북미로 날아오려면 그린란드 상공은 무조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미국이 그린란드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에 덴마크에 비밀리에 제안을 했었고 물론 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거절을 당했고. 네. 이 기지가 지금은 비두픽이라는 이름의 우주기지로 바뀌어 있어요. 우주기지요.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건데 네. 우리가 흔히 세계 지도로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북극점을 중심으로 지구본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네. 사실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령이긴 하지만 유럽이 아니라 북미 대륙인 캐나다에 붙어 있습니다. 예. 백피만이라고 하는 걸 두고 캐나다랑 마주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데 네. 덴마크나 유럽은 훨씬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린란드가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지구본을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시베리아로 맞닿아 있고 그린란드는 유럽에 맞닿아 있는 북극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두피크 우주기지에 미사일 레이더 스테이션을 미국이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게 주 목적이긴 한데 이 레이더를 통해서 나토군이 주둔하는 유럽뿐만 아니라 러시아 상당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두피크 기지는 나토 북극권 방위의 핵심 기지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 우주 기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사실 보려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거를
살 필요가 있을까? 맞습니다. 네. 군사적인 목적만 있다면 굳이 살 이유가 네. 없기는 한데 이미 우주기지가 있으니까. 네네. 문제는 여기서 또 중국이 등장을 하는데 또 중국이 중국이 이 나오는군요. 그린란드를 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2017년에 중국이 그린란드에 버려진 해군기지를 한번 인수하려고 했다가 미국과 덴마크 정부가 막아서 무산이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교통건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 그린란드에 신공항을 지으려다가 미국이 비토콘 행사에서도 무산되기도 했어요.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경비행기만 착륙할 수 있는 지금 공항이 있는데 네. 큰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신공항을 지으려고 했고 그거를 중국이 지어주겠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북극이 얼음이 녹으면 여기를 해상 운송로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북극권 실크로드 계획의 핵심 같은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건데 네. 여기에 더해서 우라늄, 그다음에 히토리오, 철광석 같은 풍부한 천연 자원이 많이 있어서 중국이 계속 그 그린란드에 그것도 문을 두드리고 그래도 있습니다. 욕심 나겠죠. 맞습니다. 예.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업이 주력이다 보니까 네.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죠. 그래서 광산 개발이 쉽지가 않아서 번번이 무산됐는데 그럼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란드를 포기하지 않을 테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그린란드가 어업이 주력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업 산수물을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린란드 자치정부 그러면, 같은 경우에는 예. 어쨌든 중국 자금 유치에 또 관심이 있고 그렇겠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린란드의 통제권을 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기도 합니다. 그럼 미국이 결론적으로는 그린란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결국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군사적인 목적 플러스 중국. 그러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얼핏 드는 생각에 이제 사겠다고 얘기를 자꾸 네, 하잖아요. 네, 네. 살 수는 있나요? 이렇게 땅을? 이게 다른 나라의 땅인데? 그렇죠. 뭐 사기가 쉽진 않은데 네. 근데 미국 역사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네. 사실 미국이 원래는 지금처럼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1783년에 어쨌든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독립을 할 때는 네. 13개 주로 출발을 했죠. 지금은 50개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시시피강 동쪽에서부터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영토 정도가 당시의 미국 땅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영토랑 비교를 하게 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차츰차츰 이제 영토를 늘려나가는데 1803년에 프랑스로부터 미시시피강 서쪽에 있는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지역을 1,500만 달러에 삽니다. 네. 이게 미국의 첫 영토 확장이거든요. 지금의 루이지애나는 텍사스 옆에 멕시코만에 붙어 있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주인데 당시의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지역은 캐나다 접경인 북서부의 몬타나, 그다음에 노스다코타, 그다음에 미네소타주에서 시작을 해서 중부의 네브라스카, 캔사스,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미주리, 아칸소, 지금 멕시코만에 있는 루이지애나까지 10개가 넘는 주를 아우르는 굉장히 방대한 땅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프랑스가 원래는 스페인으로부터 땅을 사서 군대를 주둔시켜 놨었는데 네네. 결국은 여기를 그 프랑스용으로 두는 걸 포기를 하고 미국에 판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동산 거래를 이 루이지애나 지역을 산 걸 꼽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1919년에는 스페인에게 플로리다를 가져갔고요. 네. 1836년에는 멕시코에서 독립한 텍사스를 합병을 했고 1848년에는 멕시코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지금의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주 등을 손에 쥐게 되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867년에는 또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였고요. 알래스카까지. 그리고 1989년에 스페인과 전쟁에서 이긴 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괌이나 푸에르토리코, 그다음에 필리핀, 하와이를 복속시키는데 이 중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립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와이 같은 경우는 1959년에 미국의 50번째 주가 된 거예요. 여튼 그래서 1800년대를 미국의 팽창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건데 미국이 사실 다른 나라의 영토를 사는 거는 그렇게 뭐 낯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거네요. 근데 이게 과거잖아요. 맞습니다. 19세기 뭐 이럴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겨서 맞습니다. 이렇게 샀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알래스카를 사들인 건 사실 전쟁과 상관없이 러시아 제국에서 산 거기도 하고 또 다른 예가 카리브해에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원래 버진 아일랜드는 재밌게도 덴마크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였는데 네. 근데 덴마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멀어서 멀죠. 관리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섬을 미국에 팔게 되는데 사실 알래스카를 사들이고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였던 앤드류 존슨 정부의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가 네. 1867년에 사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미국 상원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무산이 됐다가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줄다리기가 오갔고 결국에는 1917년에 미국이 2,500만 달러의 사기로 합의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버진 라인랜드는 이제 성조기를 다는 미국의 자치령이 된 건데 재밌는 거는 덴마크가 사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여러 상황들을 잘 활용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영토를 늘려봤던 게 바로 미국의 역사인 건데 사실 나라끼리 땅을 사고 파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거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도 아니고 저는 일단,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 단순히 저 땅이 탐이 나니까 그냥 돈 주고 사버리자 뭐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한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처음으로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을 때 미국 듀크대에 있는 듀크대의 미투 굴라티라고 하는 법학대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국제법을 전공한 학자인 것 같은데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걸 왜 덴마크 정부에 얘기를 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간의 영토 거래를 할 때는 그냥 정부 간의 계약을 하고 도장만 찍으면 됐어요. 보통 거래 대상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 간에 뭐 식민지를 거래를 하는 거였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됐는데 근데 지금은 21세기이기도 하고 당연하게도 주권은 이제 나라에서 국민들이 할당을 받는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선택을 한다는 게 국제법적인 해석으로 바뀐 거예요. 더군다나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달리 덴마크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자치정부를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덴마크가 판다고 하더라도 그린란드 주민이 뭐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미국은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덴마크 정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린란드의 주민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한데 왜 트럼프는 번지수를 잘못해서 덴마크 정부에 그걸 요청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주민들의 의견부터 들어봤어야 됐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구도를 인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그래서 덴마크도 받아들여야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의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훨씬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노림수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린란드가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한다. 뭐 이미 2008년에 그 독립국가로 향하는 첫발이라고 하는 자치정부를 수립했으니까요. 그러면 셈법이 전혀 달라지는 게 미국은 그린란드 정부랑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덴마크 빼고. 그러면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그러면 독립국가로 남을지 아니면 미국의 하와이처럼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지 아니면 푸에르토리코 같은 뭐 미국의 자치령이 될지 이런 거 선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셈이 맞습니다. 되고 그래서 그린란드 입장에서 여러 선택지를 두고 저울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물론 당장에 뭔가 거래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저는 트럼프의 발언이 그린란드의 독립을 더 부추기는 게 목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 사실 그린란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땅이긴 하지만 5만 6천 명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산업이 많이 있지도 않고 또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안보우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덴마크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린란드 주민 입장에서는 뭐 가까운 캐나다 혹은 미국을 두고 저울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대한 몸값을 높여서 독립국가로 남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거나 혹은 캐나다와 가깝게 지내거나. 다 알아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트럼프가 본인의 뭐 목적을 명확하게 말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트럼프도 이 구도를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덴마크에게 뭔가 요청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필요하다 미국한테는. 그냥 얘기를 했을 뿐. 그렇죠. 그래서 덴마크 맞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외교적인 요청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그냥 군비를 확장하겠다라는 발표만 한 거예요. 우린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을 한 건데 결국 트럼프가 뭐 그래서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힌 거는 덴마크를 향한 요청이 아니라 뭐 그린란드 주민에게 보내는 러브콜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란드 주민에게 이제 자유권을 주는 거죠. 선택권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트럼프의 그린란드를 사겠다라고 하는 발언 자체가 뭐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나온 얘기는 굉장히 아니다. 뭔가 뒤에 많은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전해드리고요.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